gotten up and went to the toilet and realized that my front door was open and my daughter's not here. Say that, can I please go to the police? Can't describe how it's been. You don't know until you put yourself in my shoes. She was always happy, bubbly, loved playing, just like any kid would. Do you have any idea that anyone who you might know who may have taken? I have no idea.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른들의 잔혹한 학대와 또 무관심으로 인해서 6살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어린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건은 2010년 8월 1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마운트 드루이지라는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전날 분명히 딸을 침대에 재워두고 자신도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 이상하게 자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보니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도둑이 들었나? 이 방 저 방을 살펴봤대요. 그러다 보니 딸의 방에 아이가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실종된 아이 카이샤의 엄마인 크리스티였습니다. 딸이 실종되고 너무 놀라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911에 다급하게 신고하는 목소리처럼 들리죠. 실종된 카이샤는 고작 6살짜리 어린 소녀였어요. 이 카이샤는 크리스티가 이혼한 전 남편 크리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고요. 재혼한 그녀는 당시에 로버트 스미스라는 한 남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카이샤와 또 다른 아이 둘을 함께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빠르게 카이샤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이후에 몇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서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먼저 카이샤의 마지막 흔적에 대해서 타임라인이 정리를 했고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이샤의 친구들, 또 이웃 주민들, 또 부모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카이샤의 이런 안타까운 실종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경찰들과 수백 명에 달하는 이웃 주민들이 카이샤의 집 인근은 물론이고 유치원 주변, 마트 여러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의 친구이자 이웃 주민인 앨리스는 정말 필사적으로 이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앨리스는 자신의 생업도 포기하면서까지 카이샤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곧 경찰은 카이샤가 7월 초부터 유치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8월 초에 접수가 되었으니 거의 한 달 동안 유치원에 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웃 주민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과 이웃 주민들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카이샤는 며칠째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인질범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나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밤에 이 아이가 사라진 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납치가 된 것인데 이 납치범은 부모에게 금전적인 요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이샤의 엄마인 크리스티와 새아빠인 로버트는 대중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꼭 좀 연락을 해달라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새아빠 로버트는 담담하게 대중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정말 설명하기 힘드네요. 카이샤가 가능한 빨리 발견되어서 우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항상 개구장이었고 항상 웃고 떠들면서 행복한 모습의 아이였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티는 나중에 다른 방송사에도 출연을 해서 인터뷰에 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카이샤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혹시 카이샤가 이 방송을 볼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카이샤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이때 언론은 누군가가 카이샤의 실종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는 바로 카이샤의 친아빠 크리스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카이샤를 몇 년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게다가 크리스는 카이샤가 실종된 날 아침 카이샤의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목격자도 나타났어요. 또한 크리스는 사건 발생 3주 전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게다가 친아빠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그의 진술과 알리바이가 받아들여졌고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얼마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니 실종된 아이의 부모치고 이 크리스티와 로버트의 행세가 조금 수상해 보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막 힘들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겠죠. 하지만 이들은 평소처럼 쇼핑도 하고 크리스티는 머리도 하고 네일도 하러 다니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응하지만 직접적인 수색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색대가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강이나 숲이나 이런 아이가 유기되었을 만한 곳을 직접 나서서 수색을 했는데 이런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의 수상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 부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친구 앨리스는 마을 주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앨리스는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처음 먼저 발벗고 나선 크리스티의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앨리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가족들이 당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근거 없는 그런 주장 하지 말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런 와중에 마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바로 이 카이샤,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플리마켓이 열린 건데요. 이 플리마켓은 집에서 안 쓰는 장난감이나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벼룩시장이에요. 이 마켓은 매주 주말마다 열렸는데요. 이 운영자가 바로 실종된 소녀 카이샤의 이름을 걸고 운영을 했던 거죠. 우리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카이샤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이 운영자가 카이샤의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우리가 카이샤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이미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다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크리스티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저 마켓 운영자가 당신네 딸 이름 사용하는 거 허락받은 거 맞냐? 그리고 실제 수익금이 진짜 카이샤의 실종을 해결하는 데 이용되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I think he's twisted and he's sick in the head for using my daughter's name. 이후에 마켓 운영자들은 지금 카이샤의 실종을 해결하고 빨리 아이를 찾는 데 집중해야지. 지금 그런 걸로 누가 맞니 안 맞니 따질 게 아니다. 그런 불평한 시간에 조금 더 수색하면서 카이샤가 어딨는지 그런 거 찾을 생각이나 해라. 실제로 이 벼룩시장의 수익금이 카이샤의 부모에게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카이샤의 부모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카이샤의 실종을 더욱 안타까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크리스티와 로버트는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티의 친구 앨리스는 이 가족들을 도왔는데요. 이사하면서 짐도 나르고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힘쓸 만한 것들을 도와줬다고 해요, 직접. 그런데 그녀가 조금 이상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앨리슨이 카이샤의 방에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6살짜리 딸 아이의 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의 방은 침대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인형도 있고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뭐 카이샤의 물건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냥 텅 빈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아이가 실종되었는데 아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그 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겠죠, 부모로서. 그런데 왜 이 카이샤의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부부가 이사를 나간 뒤에 경찰이 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의 카이샤의 실종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한두 번쯤은 했을 것 같은데 이사를 한 뒤에도 뭔가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 카이샤의 방에서 아이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혈흔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카이샤가 실종된 지 수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22일 크리스티와 로버트 부부는 경찰에 의해서 카이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처음 카이샤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크리스티를 추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Would there be any reason why there'd be more blood, not just in her unit but throughout the unit? What are you trying to say? I'm just saying that when we forensically examined the unit, there's an amount of Kersha's blood throughout the unit, and I'm just trying to ask you how that would have got there. I don't know. No, okay. 하지만 결국엔 카이샤의 7번째 생일인 날 그들은 체포가 되었어요. 당시 이들은 카이샤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묘지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묘지가 임시로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아마도 카이샤가 살해되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시 묘지였어요. 이곳에 이 부부가 방문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실종 초기부터 이 부부를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대요. 하룻밤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것도 상당히 이상했고 6살짜리 아이면 뭐 엄마라고 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뭔가 방어를 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경찰은 조금 믿기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계속 수사를 해나가던 와중에 결국에는 카이샤의 혈흔을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처음에 왜 이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처음에 카이샤는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The timber and she's hit her head on that. Okay, and that's when you say that you did what? You took her in the shower then? Yes, and we tried to wake her up. I got the cold water on and tried to wake her up, but she wouldn't. The suitcase, now I need to know. He buried it, dug a hole, and then we went there and he put her in there. 그리고 이윽고 카이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드니 서부의 쉘베이 근처의 부쉬랜드라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카이샤의 시신은 정말 경찰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상태였어요. 6살 소녀의 작은 몸이 여행용 가방에 구겨진 채 들어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 가방은 불에 태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0년 7월 13일, 이날은 실종 신고가 있기 몇 주 전이에요. 실종 신고는 8월 1일에 있었거든요. 이날 저녁에 크리스티와 로버트, 또 카이샤를 포함한 다른 아기들 모두 함께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보고 나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카이샤에게 잠옷 갈아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잠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러자 크리스티는 화가 나서 아이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렇게 힘없이 푹 쓰러진 카이샤는 이후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욕조로 가서 찬물에 담궈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자 그냥 데려다가 침대에 눕혀놨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이의 소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카이샤에게는 치아 골절이 있었고 머리와 턱,
몸에 10개 정도의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상은 치아를 확인했던 이 치과 의사가 말했는데요. 이 부상은 마치 성인이 스포츠 경기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심각한 부상이었다라고 밝혔어요. 또한 카이샤에게는 여러 시기에 거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상처가 아물고 또 그 위에 새로 생기고 또 아물고 생기고 이 과정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죠. 경찰이 밝힌 이 부부의 범행 과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먼저 이 부부가 카이샤의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여행용 가방에 넣었어요. 작은 아이를 가방에 구겨 넣은 뒤에 집에 며칠간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집에서 보관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섰는지 이 가방 속에 있는 아이를 유기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쉘베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방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자신들이 입었던 옷이나 신발, 아이 용품들, 심지어는 휴대폰 심카드까지 제거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마치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단서들은 남아있으면 안 돼 라는 판단 하에서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요.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 끝에 카이샤가 사망 직전까지 엄마인 크리스티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당시 카이샤가 유치원생이었어요. 그녀는 2학기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유치원에 이 2학기 동안 단 4번만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카이샤는 매우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헤어진 전 남편 크리스를 닮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학대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카이샤가 고작 15개월이 돼 크리스티는 아이의 어깨를 깨무는 만행을 저질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이 지역에 있던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가 있나 봐요. 아이를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센터에서 이 아이를 맡아서 보살피게 됩니다. 위탁 가정에 맡겨서 이 아이가 엄마와 분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치료를 받은 크리스티가 다시 아이를 데려가게 되었어요. 이후에도 그녀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요. 카이샤가 3살이었을 때 얼굴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서비스 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이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당시에 카이샤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뭔가 자신이 다쳤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인지 계속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이 복지사에게 얼굴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대요. 고작 3살짜리 아이가. 복지사가 카이샤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자 얼굴에는 멍뿐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담뱃불로 지진 듯한 그런 화상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리스티와 카이샤는 분리되지 못했고 결국 6살짜리 이 어린아이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I'm watching. I'm watching. 카이샤가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이 끔찍한 소식이 마을에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이 실종 사건이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이고 군부대, 마을 주민들 모두가 나서서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정말 정부에서도 이 실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울면서 우리 딸이 제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까지 봤는데 마을 주민들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이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친구 앨리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로 쳐들어갑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앨리슨이 인터뷰를 하고 맨발로 경찰을 쫓아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Father Robert Smith was taken to court this morning, left in no doubt about the community's rage.
2011년 9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카이샤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켜고 장난감도 두고 풍선도 달아놓고 아이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데요. 너무나 짧죠. 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그것도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았던 이 카이샤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어이없게도 크리스티와 로버트가 자신들도 부모로서 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체포되어 있는 와중에 경찰에게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거절이 되었죠.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겠다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크리스티의 변호인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티는 1983년생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어머니가 그녀가 10살 때에 그녀의 엄마가 사망을 했는데 그 엄마가 사망한 모습을 직접 발견을 했다고 해요.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간질로 인한 발작 증세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간질은 바로 아버지의 폭력에서 온 것이었어요. 또한 그녀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었고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는데요. 한 가정에서 쭉 자란 게 아니라 계속 이곳 저곳에 전전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가정에 가면은 나와 같이 똑같은 신세인 또 위탁된 다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법원에서는 크리스티가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작용을 했다라고 말해요. 특히 그녀의 변호사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해서 치료에 실패했다.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녀의 정신장애는 크리스티가 처음 결혼했을 때도 발생했습니다. 크리스와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는 다툼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카이샤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한날은 크리스티가 자신의 배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모습을 크리스가 발견했다고 해요. 뭐 하는 거냐? 이러지 마라 라고 했는데 크리스티는 아이 없애고 싶다. 나는 이런 아이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배를 이후에 한동안 진정되는 듯 했으나 2003년도에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이 폭력성이 점점 심해졌대요. 출산을 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고 또 어린 아들 이름이 에이든인데 에이든을 안고 남편에게 막 촛불 같은 그런 위험한 불을 던지면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크리스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와이프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아들에게 촛불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를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 있은 뒤 6주 뒤에 매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2003년 3월 22일 크리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카이샤와 에이든의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아들 크리스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막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는데 바로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은 아들 에이든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에이든은 영아급사 증후군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크리스는 내심 아내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혼을 했고 지금 새아빠 같은 공범인 로버트와 함께 살면서 2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었어요. 아니 아이를 자신의 소중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폭력성을 풀꽃으로 여기는 이런 엄마가 왜 아이를 넷이나 낳은 것일까요? 2013년 7월 18일 크리스티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는 어린 시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부모의 그 부담스러운 책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티는 명백히 이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결국 그녀는 최소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년 뒤에 가석방이 가능한 형을 받게 된 거죠. 대중들은 이 판결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볍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재판부를 비난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죠. 아무리 정신장애가 있다고, 지능이 낮다고,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지냈다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지만 모두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흉악한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잖아요. 저는 판결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어린 시절에 그런 불우했던 성장 배경이 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 변호사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조금은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살해를 저지르고 나서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서 훼손시키고, 또 옷이나 신발, 이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인멸하고,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뻔뻔스럽게 언론에 나와서 방송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점, 이런 것들이 너무 경악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장애가 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리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지적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치밀함을 보일까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카메라 앞에서 아이가 돌아와달라고, 자신이 며칠 전에 살해해놓고 우리 아이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배경은, 왜 이런 불우한 시절의 배경은 이들이 행한 범죄 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너무나 판결이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럼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